어느 날 갑자기 집에 형사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를 체포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무 잘못을 한 적이 없는데요. 황당하겠죠. 화도 날 수 있고 억울한 게 가장 크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만 동시에 어쨌든 무슨 일이 생겼던지 내가 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확인만 해보면 금방 오해도 풀릴 수 있을 거고 다시 내가 사는 곳으로 돌아와서 살 수 있겠다라는 믿음과 거기서 오는 당당함 같은 것도 있겠죠. 하지만 나의 결백과 다르게 끝내 범인으로 몰리고 결국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까지 나왔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심지어 거기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떨까요? 억울함과 분노 이상의 감정이 생길 것 같아요. 오히려 모든 걸 포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사건이 1972년 10월 10일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에서 발생했었죠. 만화방을 운영하던 정 씨가 10살 여자아이를 유인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던 사건이에요. 그 당시 정 씨는 재판에서 유죄가 입증됩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이대로 사건이 끝났어요. 하지만 아주 나중에 사실이 밝혀집니다. 정 씨는 범인이 아니었어요. 하지도 않은 일로 15년간 옥살이를 한 겁니다. 그리고 출소해서 자신의 결백과 당시의 억울함을 밝히기 시작했어요. 정 씨는 고문과 증거 조작으로 만들어진 가짜 범인이었다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진 거죠. 이 사건은 제가 2016년에 처음으로 미스터리 사건을 시작하면서 다뤘던 춘천 파출소장 딸 살인 사건이에요.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이게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벌어진 사건이냐라고 물어보고 싶을 정도예요.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아동 성폭행범, 살인범으로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조잡하고 어이없을 정도입니다. 만약 이런 식이라면 어느 누구나 가짜로 범인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살인범에게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기도 하죠.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했고 예전처럼 잘못된 일들은 더 이상 발생하기 힘든 구조를 갖추게 됐어요. 따라서 경찰에 대한 비난이나 막연한 불신은 어느 정도 버려야 될 필요도 있을 겁니다. 이런 일은 1970년대 한국에서만 벌어졌던 건 아니에요. 춘천 파출소장 딸 살인사건과 아주 유사한 형식의 사건이 20년 후인 1990년대 일본에서도 벌어진 적이 있었죠. 이 사진은 2008년 6월 4일 일본 언론을 통해 보도된 사진이고요. 당시 나이는 62살에 이름은 스가야 도시카즈라는 남성이에요. 이날 스가야 도시카즈는 17년 전 자신이 살고 있던 일본 토치키현 아시카가시에서 벌어진 아동 실종 살해 사건의 범인으로 유죄를 받습니다. 17년간 복역을 마치고 출소하는 날 찍힌 사진이죠. 이번 아시카가 사건은 일본에서 상당히 유명한 범죄 사건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이때 일본이 최첨단 수사기법을 도입하던 시기였어요. 프로파일링과 DNA 검사 기술이죠. 이것을 최초로 사용해서 범인을 검거한 사건이기도 한데 그러다 보니 경찰은 이 성과를 크게 알리고 싶었겠죠. 언론도 해외 선진국의 과학수사 방식을 이제 우리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식의 기사를 쓰면서 사람들에게 큰 호응을 받은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유명해진 이유는 다른 데 있었어요. 결과부터 말하자면 사실 스가야 도시카즈는 아이를 납치하거나 성폭행 살인을 저지른 적이 없었습니다. 완전 결백했어요. 그런데 왜 4살 여자아이를 납치, 강간, 살해한 범인으로 몰려서 17년이나 감옥에 갇혔던 걸까요? 어떻게 된 사건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990년 5월 13일 아침 일본 토치키현 아시카가시의 어느 하천에서 어린아이가 목이 졸려 사망한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이 사건이 시작됩니다. 피해 아동은 근처에서 부모님과 살고 있던 4살 여자아이였어요. 사망 하루 전 아버지와 함께 아시카가 시내에 나갔다가 아버지가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사라졌어요. 그렇게 실종 신고가 돼 있는 상태였죠. 시신 발견 당시 사라지던 날과 같은 흰색 티셔츠에 빨간색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옷차림을 보니 누군가가 옷을 벗겼다가 급하게 입힌 것처럼 보였던 거죠.
그리고 몸에는 성폭행을 당한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일본 경찰은 서둘러 목격자를 찾는 전단을 만들어 돌렸고 범인을 찾기 위해 빠르게 움직입니다. 이 그림은 당시 아이를 데리고 가는 남성을 어떤 미술교사가 목격해서 그린 그림이에요. 신경 쓰지 않고 지나친 순간을 우리가 다시 떠올릴 때 그 정확도가 조금 떨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다행히 아이가 눈에 잘 띄는 빨간색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다들 공통된 진술을 했어요. 아이는 체구가 작았고 검은 옷을 입고 있던 남성과 하천 근처를 걸어갔는데 이 남성의 걸음걸이가 특이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진술들을 토대로 약 7개월 동안 목격자들의 제보를 받았고 제보 내용이 사실인지를 알아보는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됐죠. 하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자 일본 경찰은 이러한 구식의 수사 방법을 포기하고 새로 도입한 과학 수사를 통해 범인을 찾기로 해요. 이 새로운 수사 방식이 바로 프로파일링이었죠. 프로파일링, 사건 현장에 남겨진 증거나 범인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 범인의 심리 상태와 경향 등을 추정해 범인의 신상에 접근하는 수사 방식을 말하는데요. 지난주 방송에서 프로파일링에 대한 소개가 있었죠. 이번 영상과 같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 경찰들은 이렇게 아시카가 사건에 최초로 프로파일링을 시도했고 약 1년의 추적 끝에 1991년 12월 2일 어느 남성을 유력 용의자로 체포하게 됩니다. 경찰이 지목한 용의자는 유치원에서 차량 운전기사로 일하던 45살의 스가야 도시카즈라는 남성이었어요. 체포되던 순간 스가야는 절대 아이를 납치하고 살해한 적이 없으며 자신은 범인이 아니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어줄 경찰은 한 명도 없었죠. 오히려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다면서 범행 일체를 낱낱이 밝히겠다고 호언장담했어요. 결국 재판까지 가게 된 스가야는 완벽한 증거로 유죄가 입증됐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습니다. 그러자 2000년까지 8년간 총 3번이나 항소를 했고 자신은 아이를 살해하지 않았다고 일관된 주장을 했지만 3번의 항소심은 모두 기각됐어요. 기각의 이유는 경찰이 찾았다는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 때문이었죠. 처음 사건을 소개할 때는 스가야라는 남성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17년을 살았다고 했는데 지금은 경찰이 범인일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고 하죠. 둘 중 하나는 거짓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스가야 도시카즈는 여자아이를 납치, 강간, 살해한 적이 없어요. 억울하게 체포됐던 겁니다. 거짓말은 경찰이 했던 거죠. 그렇다면 스가야는 어떤 과정으로 유력 용의자가 됐으며 범인으로 단정 짓게 결정적인 증거가 대체 무엇일까요? 스가야가 범인이 된 결정적 이유는 최첨단 과학수사 방법이라고 불리던 프로파일링 때문이었어요. 현재 프로파일링은 범인을 추리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는 수사 기법 중 하나입니다. 이 방법으로 해결된 사건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프로파일링이라고 해서 100% 정확한 건 아니죠. 어디까지나 통계를 기초로 추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빗나가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일본이 프로파일링을 들여오기 시작한 1990년 이전에는 단 한 번도 이러한 식의 수사를 시도해 본 적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연구나 기본 정보들이 부족했어요. 하지만 일본 경찰은 이미 서양에서 입증된 과학수사 방법이라는 이유로 프로파일링을 맹신했고 그대로 따라 해봤던 겁니다. 그 당시 프로파일링이라고 한 내용을 보면 관련 교육이나 훈련된 전문가들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식이었냐면 혼자 사는 남자들 중에는 어린 여자아이를 좋아하는 경우가 많다. 생활 패턴이 단조롭고 규칙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엽기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과학적 근거는 하나도 없이 누구나 지적할 법한 오류들로 이뤄진 추론을 사실처럼 생각했던 거죠. 이렇게 규칙적이고 단조로운 생활을 하는 45살의 미혼 남성이라는 이유로 스가야 도시카즈가 유력 용의선상에 오르게 됐어요. 하지만 전과도 없고 수많은 목격자들의 진술 내용과도 일치하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런데도 재판에서 유죄를 받고 무기징역을 살게 된 이유는 사망한 아이의 옷에서 발견된 범인의 DNA와 스가야의 것이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DNA 검사는 과학수사의 대표적인 방법이죠. 상당히 높은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90년대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때 일본이 시행한 DNA 검사는 DNA 자체를 현미경으로 보면서 눈으로만 모양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었던 겁니다. 그러자 서로 다른 DNA를 대조했는데도 동일인이라는 결과들이 나왔던 거죠. 당연히 오류 발생 확률이 높았던 겁니다. 오염됐을 가능성은 당연히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DNA는 현재 머리카락이나 입안 세포를 채취하는 방식이 가장 정확해요. 그런데 이때 경찰은 스가야가 예전에 살던 집 쓰레기 봉투를 뒤져서 거기서 찾아내는 휴지로 DNA를 수집했던 겁니다. 결국 정확하지도 않은 데다 오염까지 된 DNA를 가지고 눈으로만 대조했다는 이야기죠. 이런 식의 DNA 감식 결과는 지금이라면 증거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90년대 일본 경찰이나 재판부는 이것을 결정적인 증거라고 인정했어요. 그러자 스가야의 변호사가 여러 번 DNA 재감정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전부 기각합니다. 아마도 여론의 압박으로 사건을 빨리 해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경찰과 검찰 측에서는 스가야를 범인으로 몰고 가기 위해 자백을 강요한 적도 있어요. 녹취록에 의하면 스가야를 취조할 당시 분위기가 아주 강압적이었고 결국 거짓 자백을 했다는 사실도 밝혀졌죠. 하지만 자백 내용마저 목격자들의 진술과 달랐던 거예요. 스가야는 아이를 차에 태워 납치했다고 강요에 의한 진술을 했어요. 하지만 목격자들은 모두 아이와 범인으로 보이는 남성이 함께 하천 근처를 걸어갔다고 했죠. 이렇게 만들어낸 거짓 진술도 엇갈리는데 재판에서 무기징역이 나온 겁니다. 스가야 도시카즈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아이를 납치하고 살해할 만한 범행 동기가 없었고 이유도 없었죠. 심지어 유가족마저도 스가야가 범인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아시카가 사건이 발생한 지 9년이 지납니다. 1999년 우연히 스가야의 결백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어요. DNA 감정이 오류로 인해 부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의견이 생긴 거죠. 이를 계기로 2005년에 니혼TV의 시미즈 키요시라는 기자가 이 사건을 취재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새로운 사실들을 밝혀내게 됐죠. 기자는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DNA 재감정을 요구했어요. 이미 법원은 재감정 요청을 여러 번 기각해왔지만 시미즈 기자의 취재 여파로 여론이 바뀐 겁니다. 그러자 문제 제기 3년 만인 2008년 결국 스가야의 DNA를 제대로 채취해서 검사에 들어갔죠. 그렇게 정확한 검사를 해본 결과 피해 아동의 속옷에서 발견된 DNA와 스가야의 DNA는 일치하는 부분이 극히 적으므로 동일 인물이 아니라는 판정이 나와요. 이 감정서가 제출된 지 5일 만인 2008년 6월 1일 변호인은 무기징역을 살고 있는 스가야의 형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했고 3일 뒤 스가야 도시카즈는 17년의 복역 생활을 마치고 출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도 일본 사법부의 문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스가야의 출소는 사실 반만 이루어졌던 거예요. 완전 무죄라서가 아니라 임시로 출소해주는 형식이었죠. 법적으로 스가야는 여전히 범인 신분이고 몸만 바깥에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자기들이 실수했는데도요. 사진의 왼쪽 사람이 당시 아시카가 사건을 담당했던 모리시타 아키오 형사부장이에요. 이미 은퇴한 상태였는데 스가야의 출소 소식을 듣자 사법부의 실수다, 틀림없이 범인이다 라는 말과 함께 지금도 스가야를 범인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2008년 6월 4일 17년 만에 바깥으로 나오게 됐지만 여전히 범죄자 신분이었던 스가야는 다시 한번 자신이 결백하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재심을 신청했어요. 재심 신청 과정이 쉽지는 않았죠. 검찰과 경찰은 스가야가 자신의 범행 사실을 자백했었다, 석방되었다고 해서 무죄라고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말로 재심 신청을 계속 거절합니다. 하지만
결백함을 믿어준 변호인단과 사람들의 지지로 2009년 6월 23일 마침내 재심 신청이 받아들여졌고 다음 해인 2010년 3월 26일 최후 공판에서 결국 완전 무죄 판결을 받게 됐어요. 19년 만에 억울한 범죄자 신분을 벗게 된 거죠. 그리고 우츠노미야 지방검찰청장으로부터 무고한 사람을 기소하고 오랜 기간에 복역으로 고통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며 검찰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는 공식 사과까지 받아냅니다. 다른 나라도 비슷하지만 특히 일본의 사법부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자존심이 강한 집단이에요. 잘못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다른 기관들에 비해 강하죠. 어쩔 수 없는 경우에도 단순한 사과문 한 장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처럼 검찰청장이 공개석상에서 당사자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여 직접 사과한 것은 굉장히 파격적이고 이례적인 결과였습니다. 이 사건의 여파가 얼마나 컸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사건이었죠. 그럼 이제 보상도 받아야 됩니다. 일본 정부로부터 무고한 17년의 복역에 대한 보상금 8천만 엔과 재판비용 1200만 엔도 받았어요. 사후 절차가 다 끝났습니다. 모든 게 정리됐어요. 하지만 스가야는 돌아갈 가족이 없었습니다. 스가야의 아버지는 아들이 살인범으로 몰려 체포되자 충격을 받아 급성 신부전증으로 사망했고 어머니는 노안으로 아들의 출소를 보지 못한 채 이미 2년 전에 사망했어요. 20년 만에 살인 누명을 벗고 일본 사법부의 이례적인 사과와 국가로부터 엄청난 보상금을 받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잃어버린 시간과 가족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겁니다. 나라가 이것을 빼앗아간 것이죠. 사진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번 아시카가 사건의 피해자 유가족입니다. 그리고 작은 사진이죠. 여기 빨간 모자를 쓴 아이가 실제 사망한 피해 아동이고 일본 경찰이 죄 없는 스가야를 체포하는 바람에 또 다른 피해자들이 생겼어요. 피해 아동의 가족인데 당시 범인을 잘못 잡으면서 아시카가 사건이 종결돼 버렸고 이미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스가야가 누명을 벗을 수는 있어도 진범을 잡을 기회는 이미 사라진 겁니다. 자, 아시카가 사건은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결정적인 이유는 1990년에 막 도입 단계였던 프로파일링과 DNA 감정을 무리하게 진행했기 때문이에요. 무리한 진행에는 이유가 있었죠. 해외에서 들여온 최신 범죄 수사 기법이다 보니 이것을 사용해 범인을 검거한 사례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그럴듯해 보이게 마무리하려고 과도한 언론 플레이도 했었던 거고요. 결국 실적 쌓기에 급급했던 일본 경찰의 무리한 욕심으로 생긴 결과였어요. 사건이 전체적으로 1972년에 한국에서 벌어진 춘천 파출소장 딸 살인사건과 비슷하죠. 이렇게 아시카가 아동살인 사건은 일본 사법계 역사상 최악의 실수로 남게 되었고 여전히 진범을 알 수 없는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겨집니다. 당시 진짜 범인은 이 사건을 뉴스나 신문으로 계속 봤을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 궁금해집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이번 사건은 일본 토치키현 아시카가시에서 발생한 아동 살인 사건과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렸던 스가야 도시카즈에 관한 사건 파일이었습니다. 관련된 이야기와 다음 주 예고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아시카가 사건이 일어난 토치키현 바로 옆에 군마현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서도 비슷한 여자아이 유괴 사건이 벌어졌었죠. 1996년이었는데 군마현 안에 오타시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어느 성인 게임장에서 4살 여자아이가 갑자기 실종이 돼요. 그런데 이 가게 내부 CCTV에 강력 용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찍힙니다. 어떻게 용의자라고 생각했었냐면 이 사람이 아시카가 사건에서 목격자들이 진술했던 범인의 인상착의, 걸음걸이와 굉장히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동일범이라고 추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두 사건 모두 아직 범인이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은 미제 사건으로만 남아있죠. 다음 주에 다루게 될 사건도 일본인데요. 1979년부터 관동 지역 북쪽에 있는 토치키현과 군마현을 중심으로 의문의 여자아이 실종 사건이 연쇄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아시카가 사건과 1996년 성인 게임장에서 사라진 4살 아동 납치 사건도 포함되어 있어요. 다음 주는 이번 사건에 이어
키타칸토 여아 연쇄살인 사건이라고 불리는 피해자 5 아이들과 자세한 사건 흐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지우입니다. 저는 전세계의 미스터리한 사건 사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844년 삼총사로 유명한 프랑스의 작가 알렉상드르 듀마가 새로운 장편 소설을 썼습니다. 몬테크리스토 백작이라는 책인데요. 이 소설의 주인공인 에드몬 단테스는 자신의 약혼녀를 짝사랑하던 친구와 아버지의 반역을 숨기려는 검사에게 모함당하면서 억울하게 무기징역을 선고받습니다. 24년간 중죄의 정치범들이 수용되는 이프 수용소라는 곳에 수감됐죠. 나중엔 탈옥에 성공해요. 그래서 여러 사건들을 거치고 결국 자신의 원수에게 복수하는 성공을 하면서 소설이 끝납니다. 몬테크리스토 백작은 처음 출판된 프랑스를 넘어 전 세계 언어로 번역되면서 100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 꾸준히 읽히고 있는 대중소설이고 현재 고전소설로 분류된 몇 안 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엔 1970년에 정식으로 완역판이 출판됐는데요. 사실 이전에도 몬테크리스토 백작이 출판된 적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엔 많은 고전들을 원서 그대로 번역해오지 않고 일본에서 번역된 책을 들여와요. 그래서 다시 한국어로 재번역해 출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에서 출판한 암굴왕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에 알려진 거죠. 작가인 알렉상드르 듀마는 이 소설에 아무리 부패하고 혼란한 사회에서도 정의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자신의 이상을 담았다고 하는데요. 이번 미스터리 사건은 이런 작가의 이상과 공통점이 많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일본에서 암구랑 아니면 일본의 에드몽 단테스라고 불리던 어느 남성에 관한 사건이기 때문이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913년 8월 13일 늦은 밤, 일본 아이치현의 아이치군 지쿠마을이라는 곳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합니다. 누에고치 소매업을 하던 31살의 남성 A씨는 이날 장사를 마치고 지인들을 만나 주점에서 술을 한잔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불빛 하나 없이 캄캄했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지만 이 동네에서 오래 산 사람이라 집을 찾아가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죠. 하지만 A씨는 이날 집에 돌아가지 못합니다. 뒤를 몰래 쫓고 있던 2명의 20대 남성들 때문이었는데요. 26살의 키타가와와 22살의 카이타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우연히 주점을 나와 혼자 길을 가던 A씨를 발견했고 이 뒤를 따라왔던 거예요. 인적이 드물고 길이 좁아지는 곳을 노려 갑자기 공격을 합니다. 이들의 목적은 A씨의 지갑이었어요. 키타가와와 카이타는 쓰러진 A씨의 몸을 뒤져 현금 1엔 20전을 훔쳐 달아납니다. 그리고 쓰러진 A씨는 다음날 아침에 사망한 채로 발견되는데요. 전날 밤 두 사람을 만나 사망했던 거였습니다. 다행히 사건이 일어나기 전 키타가와와 카이타가 A씨의 뒤를 쫓아갔다는 그 순간을 본 목격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범인들이 바로 체포됐죠. 범인들이 잡혔고 목격자도 많았으니 혐의 입증은 그만큼 쉬울 겁니다. A씨의 사망 사건은 이렇게 금방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이들의 체포 이후 벌어진 일들은 일본 경찰과 사법부 전체를 50년간 뒤흔들 정도의 아주 커다란 사건이 됐거든요. 체포된 두 사람 중 나이가 더 많았던 키타가와는 자신의 모든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자백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남은 카이타가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자신과 키타가와가 A씨의 뒤를 따라가 공격하고 돈을 빼앗은 건 사실이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었다면서 자기 변호를 한 거죠. 자신들은 이런 일을 저지르고 싶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시켜서 억지로 한 일이었다며 이 사건에 제3의 인물이 개입돼 있다는 사실을 밝혔어요. 진술 마지막엔 이 사건의 진범이라며 어느 남성의 이름까지 말했습니다. 바로 34살의 요시다 이시마츠라는 사람이었거든요. 카이타가 요시다의 이름을 대자 처음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던 키타가와도 먼저의 자백을 뒤집고 자기도 요시다라는 남성이 시켜 강도짓을 했었다며 진술을 번복합니다.
경찰은 범인들이 모두 같은 사람을 진범으로 지목하자 곧바로 요시다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요시다의 반응이 어딘가 이상한 거예요. 체포 당시 가족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경찰이 자신을 잡으러 온 이유에 대해 전혀 모르겠다는 눈치였어요. 아마 범행을 부인하는 척 연기하는 걸 수도 있겠죠. 그리고 경찰서에 끌려갑니다. 범행 자백을 강요당했는데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경찰의 폭행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요시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은 전날 밤 집에만 있었으며 알리바이도 확실하고 이번 강도 사건과 관계가 없다는 주장으로 자신의 범행 사실을 부인했어요. 자, 그런데 이 주장을 냉정하게 보자면요. 집에 있었다는 알리바이는 먼저 잡힌 범인들에게서 범행을 지시받았다는 진술이 나온 이상 당연히 현장에 없을 가능성은 높기 때문에 이게 알리바이라고 보기는 힘든 겁니다. 따라서 경찰은 요시다의 진술이 범인 입장에서 당연한 반응이라며 결백 주장을 무시했고요. 이 사건의 진범이라고 확신하게 됐어요. 요시다의 혐의를 입증하려면 카이타와 키타가와의 관계를 파악해야 될 텐데요. 사실 여기서 더 중요한 점은 A씨를 공격한 범인 중 카이타가 요시다의 이름을 알고만 있었다는 겁니다. 이름만 아는 거지 서로 모르는 사이라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요시다는 이 사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일본은요, 엔자이라고 해서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사건을 수사하는 우리나라와 반대예요. 유죄 추정의 원칙으로 사건을 수사하죠. 그래서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리는 사람이 많은 편입니다. A씨의 사건이 벌어진 지 1년이 지난 1914년 4월 나고야 지방법원에서는 A씨 강도 사망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을 했는데요. 이날 키타가와와 카이타 두 사람이 무기징역, 요시다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키타가와와 카이타는 항소하지 않았지만 요시다는 여전히 결백하다며 항소를 했죠. 3개월이 지납니다. 같은 해 7월 요시다의 항소심은 사형 판결이 취소됐지만 유죄는 계속 인정되면서 종신형으로 감형됐어요. 요시다는 다시 한번 항소합니다. 하지만 대법원 상고는 기각되면서 어쩔 수 없이 기한 없는 감옥에서 살아야 하는 무기수가 된 거죠. 재판 기간 중 요시다는 매일마다 자신이 무죄라고 소리 지르는 바람에 교도소에서 여러 번 징계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고문에 가까운 폭행에도 매일 소리를 지르는 요시다 때문에 교도관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1918년이 되자 요시다를 각종 흉악범들만 수감한다는 이바시리 감옥으로 이감시킵니다. 이곳에서도 요시다는 자신의 무죄 주장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바시리 감옥에서 수감된 7년간 받았던 중징계 횟수는 53회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두 번의 재심을 청구했고 사법장관에게 청원을 바라는 탄원서를 여러 차례 보내면서 경찰서장에게 재수사를 요구했죠. 하지만 아무도 요시다의 말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혼자 외로운 싸움을 해오던 요시다는 1925년 또 다른 교도소인 아키타 형무소로 이감됐어요. 여기서도 여전히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며 범죄자가 아니니 교도관들의 지시를 따르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고 매번 징계를 받았죠.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요시다가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지 않기 시작했고요. 난동도 피우지 않는 겁니다. 교도관의 지시에도 반항 없이 잘 따르는 거예요. 이렇게 바뀐 이유는 형무소장과 단둘이 나눴던 대화 때문이었습니다. 형무소장은 요시다에게 당신의 억울한 마음을 이해한다. 하지만 재심 소송을 위해 무작정 결백을 주장하는 것보다 모범수가 돼서 하루빨리 출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로 설득을 했던 거죠. 그날부터 형무소장의 말대로 요시다는 성실하게 교도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겠다는 결심은 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요시다가 복역한 지 22년이 지났습니다. 1935년 3월 21일 요시다는 형무소를 나와 임시 출소하는데요. 무기수에다 그동안 전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도 반항하지도 않던 사람이 임시 출소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형무소장의 도움이 컸던 겁니다. 형무소장은 요시다가 이전 감옥에서 지속적으로 무죄를 주장하며 저항했다는 사실을 알고 어쩌면 이 사람은 정말 억울하게 잡혀온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러면서 자체적으로 사건을 재조사한 겁니다. 그 결과
요시다의 주장대로 이 강도 사건과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오래전부터 요시다를 설득했고 가석방시키기 위한 조치를 해왔던 겁니다. 이런 도움으로 22년 만에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출소한 요시다가 도쿄에 살고 있는 동생 집에 가서 지내기 시작했죠. 그리고 폐품을 주워 팔며 생계를 꾸립니다. 직장을 갖기가 힘든 거예요. 22년이나 감옥살이하고 나온 사람 취직하기 힘들겠죠. 요시다가 출소와 동시에 가장 먼저 한 일은요, 자신이 감옥에 갇히게 된 A씨 사건의 두 범인이죠. 키타가와와 카이타의 행방을 찾는 거였습니다. 대법원에 출입할 수 있는 기자들을 찾아가서 자신의 사연을 알렸고 도움을 청했어요. 여기에 관심을 보이는 기자들에게 협조를 받는 데 성공합니다. 요시다는 기자들의 도움으로 범인들이 1930년에 가석방 됐다는 것과 지금은 사이타마현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었죠. 범인 중 한 사람인 키타가와는 자신을 찾아온 요시다에게 1913년 8월 14일 경찰에 요시다가 범인이라고 진술했던 내용들이 모두 거짓임을 인정했고요. 사과하는 내용의 각서를 썼습니다. 또 다른 범인이 남았죠. 카이타도 당신을 끌어들인 것은 명백한 자신의 잘못이며 우리의 죄를 줄이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고 당시의 위증 사실을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요시다의 이름을 말했던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요시다는 A씨 사건에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두 범인들이 자신의 형량을 줄일 생각으로 아무 관계없는 요시다를 이 사건에 끌어들였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됐죠. 카이타는 요시다에게 용서해달라며 무릎을 꿇고 빌었는데요. 당시 요시다와 같이 있던 기자가 이 순간을 촬영하면서 결국 22년 만에 이 사건은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게 됩니다. 자신의 무죄 인정을 위해 끈질기게 노력한 요시다의 과정을 모두 지켜본 기자는 이 사건을 기사화했죠. 요시다에 대해 마치 소설 암굴왕의 에드몬 단테스와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이 기사로 요시다의 사건이 암굴왕 사건이라고 불리게 됐던 거고요. 요시다는 두 사람의 사과문과 각서를 증거로 제출해 다시 한번 재심을 신청합니다. 하지만 일본 사법부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 뒤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고 요시다는 피난을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꾸준히 대법원에 편지를 썼고 무죄를 밝히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죠. 그런데도 사법부는 단 한 번의 답장을 보낸 적이 없습니다. 1952년 종전 이후 요시다는 각 신문사와 변호사 사무실에 자신이 그동안 겪은 사연과 무죄를 밝히기 위해 해온 과정들을 알렸고요. 최후의 수단으로 법무부 장관을 직접 찾아가 사무실에서 무릎까지 꿇고 면담을 요청하면서 매달렸지만 다 거절당했습니다. 이 사실을 안타깝게 본 법무부 직원이 장관 대신 형사국 참사관인 일본에만 있는 기관이죠. 아베 하루오라는 사람을 소개시켜줬는데요. 아베는 관련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요시다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판단했고 다시 일본 변호사연합회 인권부를 연결해 줍니다. 일본 변호사연합회가 자료를 조사하고 움직이기 시작하자 여론의 관심도가 높아졌고요. 국회도 이 사건을 주목했습니다. 1959년 10월엔 요시다를 위한 특별인권위원회가 꾸려졌고요. 요시다의 사연은 단순히 억울함을 푸는 것을 넘어 인간의 기본 권리를 억압하고 무시한 인권 문제라면서 일본 전체가 사건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뒤의 과정들이 생각처럼 진행된 건 또 아닙니다. 1960년 4월 5일 81살이 된 요시다 이시마츠는 일본 사법부에 다시 한번 재심 청구를 신청하는데요. 5번의 재심 청구 끝에 고등법원이 처음으로 재심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현행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요시다의 재심 청구는 부당하다는 이의를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재심 청구가 기각되는 겁니다. 요시다는 집념의 사나이죠. 이번엔 일본 변호사협회와 함께 특별 상고했고 이 사건을 대법원까지 다시 한번 가져갑니다. 2년이 더 지난 1962년 일본 대법원은 이 사건에 당시 형사소송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되며 고등법원의 기각은 부당하다는 결론을 냈고요. 이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다시 판단하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결국 요시다의 의도대로 재심이 열립니다. 50년 만의 일이었어요. 1963년 2월 28일 나고야 고등법원 제4부의 재판관은 1913년 8월 13일 저녁
요시다 이시마츠의 알리바이가 성립하므로 요시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50년 만에 결백이 밝혀졌어요. 이 선고를 듣는 순간 84살이 된 요시다는 만세라고 외쳤습니다. 판결문에서 재판관들은 50년에 걸친 무죄 호소를 두고 요시다를 가히 쇼와 시대의 에드몽 단테스라고 부를만 하다면서 요시다 옹의 남은 여생에 행복을 기원한다는 말과 이전 선배 판사들이 잘못된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사죄의 의미로 재판관들이 판결을 내리면서 직접 일어서서 이 사람에게 직접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이게 일본 사법부 역사상 재판관이 피고인인 사람에게 고개를 숙여 사과한 게 처음이었고요. 마지막입니다. 한 번도 없었어요, 이후에. 그리고 요시다가 부당하게 수감되어야 했던 21년 7개월에 대한 보상 금액도 결정됐죠. 하루에 400엔씩 7,889일을 계산했습니다. 이렇게 총 315만 5,600엔의 금액이 지급됐어요. 이 금액은 현재 환율로 따지면 약 3,600만 원 정도 됩니다. 1960년대에 감안하면 굉장히 많은 금액인 거죠. 원하던 판결은 받아냈지만 이미 요시다는 혼자서 걸을 수 없을 만큼 건강이 나빠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동안 무죄를 밝히기 위해 보낸 시간은요, 아무리 많은 돈을 지급해도 이게 다 보상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무죄 판결 이후 9개월이 지났어요. 1963년 12월 1일 요시다는 84살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묘는 2차 세계대전으로 피난을 갔던 그 토치기현에 세워졌는데요. 묘비에는 인권의 신 여기에 잠들다 라는 문구가 새겨졌습니다. 요시다의 억울한 사건은 이렇게 끝이 났어요. 요시다의 이야기를 보면 처음에 소개한 소설이죠. 몬테크리스토 백작의 주인공인 에드몽 단테스와 비슷하다는 설명이 여러 번 등장했습니다. 이 소설에는 주인공에게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대사가 나오거든요. 이게 요시다에게도 잘 어울리는 말이 된 것 같습니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뒤에 관련된 이야기가 더 남아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1913년 일본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50년간 누명을 썼던 요시다 이시마츠의 사건 파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겪으면은 저의 경우로 따져보자면 이렇게 50년 동안 항소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굉장한 집념이고 이런 사람이 이 국가의 어떤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엄청난 결심이고 진짜 끈질긴 사람인 거죠. 자, 관련된 이야기 할 차례인데요. 일본에는요, 암구랑이라고 불리던 그 요시다보다 더 오랜 시간이 지나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1915년에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카토 시니치라는 사람인데 모범수로 석방된 뒤에 이 요시다 이시마츠의 무죄 판결을 보고 자신도 억울한 누명을 벗어보겠다면서 재심을 요청했던 거죠. 그 결과 카토 시니치도 1977년에 무죄 판결을 받아냅니다. 이번엔 62년 만의 일이었어요. 하지만 국가 배상 소송이 남아 있었는데 여기서는 또 졌습니다. 그래서 보상은 받지 못했고 자신의 결백을 밝힌 지 3년 만인 1980년에 사망했죠. 이게 우리나라의 그 약촌 오거리 택시 기사 사건 유명합니다. 잘 알고 계실 텐데 좀 내용이 비슷할 것 같아요. 이때는 목격자였던 그 최군이 용의자로 몰립니다. 그래서 10년형을 선고받았는데 만기 출소했어요. 형 다 치우고 나왔는데 나중에 재심 신청했고 결국 무죄가 밝혀집니다. 그리고 진범인 김 씨라는 사람이 체포되면서 사건이 해결됐죠. 그때 경찰이요, 최군을 용의자로 체포한 뒤에 강압수사로 자백을 받아냈다는 그런 사실이 있었죠. 이게 문제였다는 겁니다. 최군은 이 억지 자백으로 10년형을 받고 수감 기간도 모두 채웠지만 늦게라도 자신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 재심 청구했고요. 무죄를 받아낼 수 있었어요. 기회가 되면은 이 사건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형사소송법에 관한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뭐 지금은 무죄 추정의 원칙, 물질 증거 위주의 수사죠. 그런데 예전에는 좀 그 형사들이 지금처럼 전문적인 체계적인 교육이나 훈련 이런 수사 방식을 배운 게 아니라 굉장히 도제식이었어요. 선배들에게 그냥 입으로만 따라다니면서 배워서 하는 방식이다 보니 좀 상부의 지시가 좀 강압적이고 강하게 내려오면은 그 쫓기는 마음에 좀 강제로 사건을 만들어내고 억지로 종결시키고 이런 문제들이 좀 있었거든요. 이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 필요한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왜냐? 사람이 하는 일은요, 언젠가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내린 결정을 되돌릴 수 없는, 특히나 이런 사법부와 경찰의 결정은요, 그만큼 좀 더 신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기까지예요. 안녕하세요. 신지우입니다. 저는 전 세계의 미스터리한 사건, 사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936년 3월 10일, 일본 시즈오카시에서 하카마다 이와오라는 아이가 태어납니다. 위로 누나와 형이 있는 막내였어요. 하카마다는 23살이던 1958년부터 1961년까지 프로 복싱 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그 외의 성장 배경이나 집안 형편은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아요. 하카마다의 체급은 61에서 66kg 사이인 패더급이었고 2년 동안 29경기에 출전합니다. 전적은 16승 11무 2패의 기록으로 일본 랭킹 6위까지 오르는 좋은 성적을 올렸는데 어떤 이유였는지 이것도 알려지진 않았지만 금방 은퇴했어요. 그리고 고향인 시즈오카시에 미소 된장 공장이 들어갑니다. 회사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사건은 1966년 6월 30일 억울하다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고 아는 대로 솔직하게 진술만 잘하면 용의자 신분에서 금방 벗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범인이 아니니까. 그런데 생각과 다르게 상황이 심각해졌어요. 23일간 264시간의 취조를 받습니다. 하루에 10시간 이상 취조를 받은 거예요. 아무리 하카마다가 수상해 보여도 경찰은 무죄 추정 원칙을 적용해야 되겠죠. 혈흔이 사망한 공장 주인의 가족들과 일치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1968년 9월 11일 판사 3명이 판결을 내립니다. 결과는 마다도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도쿄 고등법원에 항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고등법원은 하카마다가 유죄라고 확실해 보인다는 생각을 갖고 자식에게 하는 말이죠. 아빠가 너희 아빠는 아무도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거야. 아빠가 무고하다는 건 경찰이 가장 잘 알고 있어. 판사들도 여기에 죄책감을 느낄 거야. 그러니까 아빠는 쇠사슬을 부수고 너에게 돌아가겠다. 이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세계 챔피언이었던 와지마 고이치, 도카시키 가스오를 포함한 500여 명의 사람들이 대법원에
여론을 만들었고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제 하카마다가 사건의 진범이 아니라는 충분한 근거도 있고 그 당시 검사가 보여준 증거들을 모두 반박할 수 있을 만한 증거들을 다 모아놨는데도 그리고 당뇨까지 와서 지금 치료를 받는 중이고 하카마다는 이 사건과 완전히 무관하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서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했고요. 언론 인터뷰도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근황을 알리는 중이고 자신을 믿어준 변호사들과 국제인권단체인 엠네스티, 일본 복지 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용의자로 체포된 사람을 범인으로 확정짓고 의도적으로 증거를 조작했다는 거죠. 이렇게 사실을 숨겼다면서 일본 사법부의 엔자이를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가 몬트리올 세계영화제에서 그랑프리 후보에 오른 적도 있어요. 이때 해외로 이 사건이 굉장히 많이 알려진 거죠. 그러면서 국제인권단체가 엔자이